프란츠 카프카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중해야 하겠죠. 삶의 목표를 세울 때도 신중해야 하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죽음에 관한 대부분 책은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인간은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그런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의 죽음과 그 슬픔의 장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나 또한 장례 산업,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죽음을 외면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사회학적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널리 알려진 열린 예일 강좌의 최고 인기 강의였던 죽음의 내용을 정리해 엮은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죽음에 관한 책이자 삶에 관한 책이며 동시에 철학에 관한 책이라고 스스로 밝혀 말합니다. 저자는 죽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철학적 질문들, 가령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 같은 질문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영혼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러한 탐구를 전반부에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죽음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당연히 나쁜 것으로 여기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차원에서도 죽음이 정말로 나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자살의 합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비합리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고찰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전체 맥락입니다.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이자 심오한 철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이 질문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누구라도 그 대답이 아니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의 의미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인지를 묻는 거라고 밝힙니다. 그와 함께 육체적 죽음 이후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재의 실체에 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원론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물리주의입니다. 이 두 관점은 모두 육체라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비물질적인 영혼의 존재입니다. 이원론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물리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체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두 입장의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외적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마음의 눈을 통해 영혼을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원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가정할 때 우리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과 특성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리주의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원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면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물리주의자들이 사랑이나 기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원론자들의 어떤 주장도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이원론자들의 시도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이원론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며 아직 이원론과 관련해 살펴볼 만한 가치 있는 주장들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통해 살펴봅니다. 저자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바처럼 육체와 다른 비물질적인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영혼의 불멸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영혼 불멸에 관해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핵심을 저자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영원한 형상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라는 이 논리 명제로 요약합니다. 저자는 플라톤의 논증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영혼이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영혼이 불멸의 존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죽음으로부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둘째,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다른 두 시점에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것으로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정체성의 문제를 영혼 관점, 육체 관점, 인격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영혼 관점은 내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같은 영혼이 존재한다면 나는 살아남은 것이라고 봅니다. 육체 관점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같은 몸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격 관점은 나와 같은 믿음, 욕망, 목표, 기억 등을 갖고 있다면, 즉 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나라고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 관점의 주장은 얼핏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자는 이 세 관점을 시공간 벌레라는 개념에서부터 시계 수리공의 비유와 또 영화 스타워즈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나는 영혼인가, 육체인가, 인격인가 라는 문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저자는 이 선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미친 과학자의 뇌교환 실험, 뉴욕에 나타난 나폴레옹의 비유, 복제 인간의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인간은 모두 훌로 죽는다라는 명제입니다. 자신이 죽은 상태를 그려볼 수 없으므로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그래서 정신적 차원에서 자아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결국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음악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함께 죽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홀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을 불러 병상에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끝까지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그것을 의미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앞서 설명한 죽음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관점들을 토대로 죽음은 나쁜 것인가 라는 문제, 즉 죽음에 대한 윤리적이고 가치론적인 주제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저자는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박탈 이론. 나쁘다는 것은 존재하는 대상에게만 가능한 평가인데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에피쿠로스의 입장. 죽음이 나쁘려면 마찬가지로 비존재 상태인 태어나기도 전의 상태도 나빠야 한다라는 루크 레티우스의 주장을 통해 살펴봅니다.
저자는 죽음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 아직 대답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데도 박탈 이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박탈 이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죽고 나면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다시는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삶을 앗아갈 때라야만 죽음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두운 미래만 빼앗아 간다면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인간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저자는 그 문제를 쾌락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외면할 만한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쾌락주의의 입장과 그릇 이론을 통해 접근합니다. 삶 그 자체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의 가치를 다 더해야 한다는 것이 중립적 그릇 이론이며 그런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쾌락주의입니다. 오직 삶의 내용물이 가진 가치만을 고려하는 관점과는 달리 삶 그 자체에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관점, 즉 살아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가치적 그릇 이론도 있습니다. 또한 삶 자체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내용물이 아무리 끔찍해도 총합은 반드시 플러스가 나온다는 환상적 그릇 이론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입장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삶 자체가 아무리 우리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해도 영생의 부정적 내용물들이 이를 얼마든지 압도해서 삶을 나쁜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죽음의 가치론적 문제를 반드시 죽는다라는 죽음의 필연성,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죽음의 편재성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적절치 못한 감정으로 인생을 허비할 까닭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삶을 가능한 많은 것들로 채워 넣어서 최대한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저자는 자살이라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자는 자살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관점에서 논의한 후 자살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의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게 늘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독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할지를 제시합니다. 두려움과 환상에서 벗어나 죽음과 직접 대면하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지한 책입니다.